에너지의학의 저자인 오슈만 박사는 이미 수년 전 에너지의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발견하여 21세기는 에너지의학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책은 에너지의학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과 몸의 과정이 신체의 치유 및 수행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생리학 및 생물 물리학에서 자발적 치유, 최첨단 운동 및 예술 공연, 무술, 다양한 명상 및 영적 수행의 영역에서 가져온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자기장, 관련 에너지 및 양자 과정의 역할, 공간의 특성 및 의식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이 주제 영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와 이를 자세히 연구한 독자 모두 여기에서 흥미롭고 자신의 치료 실습 및 수행 잠재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통찰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혁 박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생체 매트릭스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체 매트릭스의 특성.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알버트 센트 조지라는 당시의 대과학자가 새로운 연구를 이끌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생명의 특징인 신속하고 임기응변적 반응을 가능하게 한 고속의 정보 에너지 전달 시스템이었다. 그 연구는 실로 획기적이었다. 당시 생물학자들은 신경과 호르몬의 화학 반응이 생체의 모든 것을 조절한다는 해석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보다 앞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센트 조지의 연구는 학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그 자신은 번거로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 센트 조지가 예측한 전달 시스템은 매우 작아서 움직임이 빠른 담체가 필요했다. 분자나 이온은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너무 크고 질량도 컸다. 또 신경계는 전달 속도가 너무 늦었다. 교수가 예측한 것은 아주 작은 최고 속도의 구체였다. 무엇보다 적합한 것은 전자나 양자 등의 원자보다 작은 입자였다. 이러한 입자는 질량과 내경이 작아서 빛에 가까운 속도로 파장처럼 움직일 수 있다. 교수는 원자 이하의 입자를 알기 위해 연구팀과 같이 양자물리학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 생체회로. 생체 조직의 재생 기전에 대해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생물의 형태가 전자회로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며 그 회로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혀 있었다. 재생 기전은 쉽게 규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며 발생의 수수께끼는 추구할수록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1979년 9월 26일에서 28일에 걸쳐 뉴욕 주립대학 업스테이트 의학센터에서 성장 조절 기전과 임상 응용이라는 주제의 학회가 열렸다. 이 학회 팜플렛의 표지를 장식한 로고마크이다. 다리나 꼬리를 잃어도 원래대로 재생되는 능력을 가진 도마뱀은 조직 재생 연구에 자주 이용되는 생물이었으며 이 로고마크는 도마뱀과 회로도를 중첩시킨 그림이다. 학회가 열렸던 당시 조직 재생을 연구하던 생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도마뱀의 사지가 전기 자극에 의해 재생되었으나 사람의 사지는 같은 자극에도 재생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양생물연구소에서 나의 연구실 인근에 있었던 필퍼슨 등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전기 자극에 의해 포유류의 다리가 재생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직 재생 연구의 1인자인 로버트 베커는 생체 조직의 전기적 특성 추구에서도 잘 알려진 생물학자이다. 생물의 조직에 반도체적 특성이 있다는 센트 조지의 가설은 베커가 시행한 다양한 실험에 의해 증명되었다. 베커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저서 생체 전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액정의 생화학. 생체 매트릭스는 액정과 매우 유사하다. 즉 액체와 고체의 중간적 물질이며 양자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생체의 대부분 조직이 양자 코이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액정이다. 라는 견해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양자 코이런스의 개념이 나타나기까지의 경위를 조금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생체 매트릭스에는 결정 구조가 존재한다. 모든 세포의 막, 근육을 수축시키는 분자, 뼈, 힘줄, 인대, 연골 등의 결합 조직, 감각세포의 미세소관 배열, 그리고 DNA 등이 모두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액정은 규칙적인 분자 배열을 가지며 액체와 고체의 양쪽 특성을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액정에 대한 연구는 센트 조지가 목표하고 있던 연구와 같은 노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물의 특징인 유연성, 뛰어난 감수성, 그리고 반응성 등은 조직의 액정을 닮은 특성에서 유래한다. 이 특성 덕분에 생체 조직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신속히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영국의 메이 원호 등의 연구팀은 결합 조직의 액정적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법을 고안했다. 그 기법은 조직 중의 액정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코일런스파를 측정하는 것으로, 빛의 특성을 응용한 이 방법은 생체 손상 없이 조직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호와 나이트 등의 보고에 의하면 결합 조직의 콜라겐 분자가 침요법의 경락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콜라겐 분자에 포함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941년 센트 조지가 제시한 가설은 당시의 상식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학회에서 전혀 상대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겨우 교수의 연구를 계승하는 과학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상생화학에서 물의 역할. 생체 매트릭스를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고상생화학이라고 부르나, 매트릭스 자체는 고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체 매트릭스에는 다량의 물이 포함되어 있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분자의 안정성이나 역학적 특성은 거의 물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센트 조지도 조직에 포함되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생명과학은 센트 조지의 견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다음 한 구절에도 교수의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 분자는 접촉하지 않고도 상호작용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는 전자장 안을 흐른다. 생명의 기질을 만드는 것은 물 주위에 생기는 전자장이다. 생체 중의 결정 반도체. 센트 조지의 가설이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결정 격자처럼 많은 원자가 밀집되어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라는 표현이 전신의 모든 구성 요소에 빠짐없이 퍼져 있는 생체 매트릭스에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이다. 생체 매트릭스의 결정성을 다른 요소인 결합 조직이나 세포 골격 및 핵분자 자체가 매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것에서 유래한다. 결합 조직과 그 성분인 세포 골격이나 핵기질을 마치 결정처럼 취급하므로 준결정이라고도 부른다. 규칙적인 분자 배열은 강한 장력이나 유연성,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다음에 말하는 창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결합 조직에 포함된 콜라겐은 융통성이 있는 분자이며, 탄력성을 가진 단백질인 엘라스틴이나 다른 그라운드 서브스탄스와 혼합되는 비율에 따라 다양한 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표층 근막, 근육 근막, 뼈를 싸는 근막, 신경 혈관, 뼈 힘줄, 인대, 장기를 싸는 피막, 관절, 연골, 그리고 섬유성 경막 등은 모두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 물리학에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 이 분야를 고상 물리학이라고 부르며, 고체의 물리학적 특성이나 결정과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나 분자가 만드는 특성을 연구한다. 고상 물리학의 이론이나 측정법은 생물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결정의 중요성. 1941년 센트 조지의 논문에는 밀집된 많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 격자와 같은 구조를 가진 분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결정의 특성은 구조를 만들고 있는 원자의 특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자, 양자, 포논, 플라즈몬, 전공, 여기자, 솔리톤, 폴라론, 콘포르몬 등은 모두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고, 이러한 입자, 소립자가 일체가 되어 결정의 특이한 특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결정 구조를 만들고 있는 원자가 자유 상태가 되면 결정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입자, 소립자의 특성이 소실되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도 그 특성이 현저히 변화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다양한 성분이 일체가 되어 만들어진 결정의 특성은 각각의 성분을 구별하여 연구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결정이 되어 처음 나타나는 특성이 생명체와 비생명체로 나누는 요인이다. 또한 이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을 때가 건강이라고 부르는 상태이고, 특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때가 병이나 장애라고 부르는 상태이다. 따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스포츠나 예술가의 퍼포먼스에서 결정 성분의 미묘한 균형에 의한 협력 효과가 절대적으로 불가결하다. 치료의 현장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체 각 부위가 상승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물리학적 견해에서 결정의 탁월한 특성인 상승 효과에는 양자 이론이 가장 잘 맞는다.
협력 효과와 상승 효과. 결합 조직의 결정을 닮은 특성 중에서 고상 물리학자가 특히 관심을 나타낸 것은 규칙성이 높은 분자 배열이었다.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는 다양한 에너지와 정보의 전달, 처리, 보관에 관여한다. 결합 조직에는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결정이나 무기물 결정에 공통적인 고상의 특성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결정이 가지는 고상 특성은 구성 성분의 협력 효과 또는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 결정이라는 집합체에서만 가능한 특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각종 성분이 모여 개개 성분의 동태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즉 생체 매트릭스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의 원자가 받는 작용의 합 또는 작용의 합에 의해 일어나는 한 원자의 움직임은 생체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위치와 활동에 따라 정해진다. 이 집합체의 개념은 신경계나 내분비계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생물과 그 조직에 적용시킬 수 있다. 상승학, 협력 효과와 상승 효과에 대한 연구는 물리학을 발전시킨 동시에 상승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범위를 넘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나타나게 했다. 상승학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복수의 요소인 하부 조직에 의해 완성되는 시스템에 대한 학문이다. 상승학의 입장에서 보면 생물도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하부 조직에 의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협력 효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각 성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타날 때 많은 경우에 상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유일한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온도, 빛, 이야기 소리, 전자파, 접촉에 의한 작은 변화 등에 의해 구조나 행동 양상이 갑자기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 현상은 과거와 현재 또는 문화를 불문하고 많은 치료의 현장에서 자주 인정되며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질서 있던 시스템이 얼마 안 되는 방해, 즉 물리학에서는 섭동을 받아도 완전히 질서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상전이 현상은 양자역학뿐 아니라 컴퓨터 과학, 환경학, 기상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되며 모든 상전이의 공통적인 원칙이나 공식을 상승학에서 도출하려고 한다. 상전이 법칙은 효소의 작용, 외상회복, 암전이 또는 주식시장이나 여론 형성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는 상승학 이론이 확립되면 개개의 하부 조직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어도 그들이 만드는 복잡한 시스템 전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창발적 현상. 여기서 다시 요점을 돌아보자. 사람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며 아직 잘 알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창발적 현상이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의식이다. 의식을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게 연결된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포생리학에서는 뉴런이나 다른 세포 안에 가득 찬 미세소관 등의 세포 골격에 여러 양상으로 단백질이 침착하여 의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신경화학적 해석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이나 신경호르몬 양상이 의식을 일으킨다고 하며 양자물리학이나 양자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공간, 물질, 파동에 의해 의식과 같은 창발적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모두 의식의 특성과 구조의 한 면은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나 의식의 전체상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의식이라는 현상은 반복되어 중복된 하부 조직에서 창발적으로 출현된 시스템의 협력 효과나 상승 효과에 의해 일어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분자에 들어있는 모든 원자의 동태를 파동 방정식으로 완전히 표현한다고 해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일 것이다 라고 프로리히는 지적하였다. 이것은 한 시스템에 포함되는 요소의 수가 증가하면 시스템에 가능한 상태의 수가 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분자에 포함되는 원자 수가 1에서 2로 증가하면 분자에서 가능한 상태의 수는 약 100배 증가한다. 따라서 3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는 분자에서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양자물리학적 해석이 어렵다. 이처럼 복잡한 시스템은 상승학으로 시스템 전체의 동태를 고려하면 알기 쉽다. 의식 등의 창발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논리를 지배하는 신경학적 의식이다. 그러나 신경학적 의식보다 훨씬 고도의 다른 종류의 의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고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중에 넣어 보관,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안다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가정한
다른 종류의 의식에 대한 지식이나 고찰도 신경생리학적 의식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의식은 어디에선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겨우 알아차렸을 뿐이다. 하나의 가설이 있으면 병이나 장애, 치유도 생체 매트릭스라는 복잡한 집합체의 상전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질환에 대해 상당한 확률로 효과를 발휘하는 치료법이 있다고 해도 하나의 기법으로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매우 치료가 어려운 질환도 있다. 의식은 본질이 밝혀지지 않은 창발적 현상이며 병이나 장애라고 부르는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즉 복수의 창발적 현상이 공존하면 다른 창발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의 네트워크. 이 장에서는 생체 매트릭스를 현미경 이하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생체의 모든 분자 주위에는 물과 이온으로 구성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예외 없이 존재한다. 만약 생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세포나 분자를 모두 제거하고 표면에 결합된 물 분자와 이온만을 구조대로 남길 수 있으면 물이 각 조직의 골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모든 세포나 분자를 없애면 물 분자가 만들고 있는 골조는 곧바로 사라진다. 반대로 수분을 제거하면 조직을 구성하는 분자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으며 흩어져 산란된다. 분자 중의 원자는 전기를 띠고 있으며 그 전기를 중화하고 있던 물이 없어지면 상호 강력하게 반발하여 말 그대로 산란되는 것이다. 물은 단순한 용매나 공간을 채우는 충진제가 아니며 생명의 반은 물에 의존하고 있다. 단백질이나 유전물질과 물을 다른 개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은 구분이 불가능한 한 개이며 각 요소를 분리하면 가장 중요한 특성이 파괴된다. 이 센트 조지의 견해에 대해 물리학자는 물 분자의 3차원 구조에 고분자 단백질 구조가 각인되었다고 표현했다. 생체 분자의 구조 완성에 물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콜린스의 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물의 층. 생체 중의 각 분자는 질서 있게 늘어선 물과 이온으로 구성된 막으로 쌓여 있다. 물층이 사슬같이 연결되어 늘어서는 것은 단백질의 대전 부위에 생긴 전기장에 의해 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층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은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단백질 분자에 끌려 강하게 속박된 물 분자는 진공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되어도 유리되지 않는다. 다음 층의 물 분자는 단백질 분자 표면에서 규칙적으로 줄지어 있으며 상층으로 갈수록 규칙성을 잃게 된다. 폴락의 논문에는 다양한 물질이나 분자 표면에 대한 물의 응착력을 조사한 연구가 정리되어 있다. 물의 응착력은 예를 들어 현미경 관찰에 이용하는 슬라이드 글라스를 이면을 겹쳤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건조한 상태의 슬라이드 글라스를 겹쳤을 때는 간단히 떼어 놓을 수 있으나 서로 겹친 면의 사이에 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면을 쉽게 떼어 놓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관여하는 힘을 조사하기 위해 이스라엘 라치빌리의 연구팀은 물의 젖은 면의 분리에 필요한 힘을 실제로 측정했다. 그 결과 두 개의 젖은 면이 접근할수록 분리하기에 큰 힘이 필요하며 이면의 간격과 분리하는 힘은 단순한 비례 관계가 아닌 것을 밝혔다. 이면의 분리에 필요한 힘은 이면 간격에 의해 주기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졌다. 가장 큰 힘이 필요한 주기를 조사한 결과 이면 사이에 끼워진 물의 분자 지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 즉 물질 표면에 강하게 밀착한 물층에 제2의 물층이 밀착하고 또 그 위에 제3의 층이 밀착하는 식으로 이면 사이에 끼워진 물은 몇 층이 겹쳐 있었다. 이스라엘 라치벨리 등의 실험에서는 끼워진 물의 층수에 따라 이면을 갈라놓는 힘의 피크가 8 내지 10회 정도가 되었다. 센트 조지는 실험적으로 이면의 간격이 500나노미터 정도가 될 때까지 물의 응착력을 확인하였으며 물의 분자 지름으로 계산하면 수백 층이 되었다. 과거의 생물학에서 물은 공간을 채우는 충진제이거나 중요한 생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분자를 부유시키는 용매라고 생각되었다. 확실히 물은 생체의 각처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용매이다. 그러나 용매 기능 이외에 생체 중의 모든 분자에 밀착된 물은 매우 규칙성이 높은 구조로 얇은 피막을 만들어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 분자에 수반된 물과 이온, 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특수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물과 이온이 만들어낸 연속체가 고분자의 구조나 기능을 유지하거나 에너지와 정보의 전달을 돕는다. 물의 검증.
세포 내외에 존재하는 물에 대한 연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가 없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세포나 분자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조직을 파괴하여 개개의 성분만을 꺼내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법으로 얻은 데이터는 세포의 전체상을 예측할 수 없으며 물이 어떤 상태로 생체에 존재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세포나 분자 표면상에 물이 규칙 있게 늘어서 얇은 피막을 만드는 것은 물이 전기적으로 불안정한 양극성 분자이기 때문이다. 물 분자는 전기장이나 자장의 영향을 받으면 회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성질이 있으며 물 분자가 전하를 가진 다른 분자에 가까워지면 회전보다는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경향이라고 표현한 것은 항상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물 분자는 전하를 가진 다른 분자의 한 부분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적 기울기가 형성된 방향을 따라 늘어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은 전기장의 강도나 분자 간의 거리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따라서 물 분자의 행동은 상대 분자의 전기적 구조나 집합체로의 특성에 따라 변화된다. 이처럼 물에는 다른 분자를 합체시키거나 분자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으나 그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헤모글로빈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헤모글로빈 같은 단백질은 수용액에서 여러 분자가 응집된 상태에 있으나 요소 용액에서는 물 분자가 요소 분자로 치환되어 각각의 분자가 흩어진다. 즉 요소 용액에서 헤모글로빈은 정확히 분자량이 절반인 두 개의 서부 유니트로 나누어진다. 이 서부 유니트를 물속에 넣으면 다시 헤모글로빈이 형성된다. 헤모글로빈은 수용액에서 자발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는 단백질의 하나이다. 수중 정보 전달. 그렇다면 고분자와 물과 이온으로 구성된 계에서 정보 전달은 어떻게 일어날까? 순수한 물 속의 물 분자는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으로 해리된다. 물의 전기 전도도나 그 외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온도 22도에서 1리터의 순수한 물에는 0.1 마이크로그램의 수소이온이 존재한다. 이것을 분자 수로 환산하면 해리된 물 분자는 5억 개 중에 1개의 비율이다. 수산이온은 수소이온과 같은 수만 존재하므로 순수한 물의 양자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의 농도는 매우 낮다. 정보를 옮기는 담체로서 입자의 능력은 그 입자의 전도 효율에 의해 정해진다. 전도 효율을 결정하는 것은 가동단위 수와 운동 효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다. 물속의 적은 수의 수소이온은 물 분자와 신속히 결합하여 히드로늄 이온을 형성한다. 히드로늄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보다 크며 전기장에서 외관상의 운동 속도는 다른 이온보다 몇 배 빠르다. 1962년 피카르디의 논문에는 각종 이온의 운동도에 대한 코를라우슈의 데이터가 인용되었다. 수소이온의 운동도가 높은 것은 수소 결합에 의해 연결된 물 분자의 사슬을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 분자 자체는 거의 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플러스 전하를 띤 수소이온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센트 조지는 이 현상을 물은 스스로 회전하지 않아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자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단백질 주위의 친수층을 이동하는 양자에 대해 흥미있는 소견이 있다. ILO 등은 물 분자 네트워크와 그 속을 이동하는 양자가 특이한 성질을 가진 정보 전달계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물과 양자로 구성된 하부 조직이 시스템 전체의 마크로 움직임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물 분자에서 수소 결합을 뛰어넘어 다음의 물 분자에 양자가 이동하는 터널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터널 효과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어떤 입자가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는 현상은 수소 결합의 안정화를 위한 양자의 터널 효과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터널 효과가 물질의 구조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기하학적 공간에 기량하는 모멘트 공간이나 위상 공간의 전이를 그림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요컨대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는 양자의 운동에 의한 포지티브 피드백에 의해 안정된다. 개개의 양자 운동은 양자 근처의 환경이나 다른 양자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것도 협력적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용액의 고분자에는 같은 간격으로 늘어선 대전기가 있으며 그들 사이 간격이 어떤 수치의 배수가 될 때 피드백 안정화가 일어난다. 물은 고분자의 기하학적 구조가 각인된 구조를 만들어 고분자를 안정화시킨다. 즉 분자의 안정화에는 고분자의 기하학적 구조가 물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며
또 물의 움직임이 고분자 구조에 작용하는 피드백 기전이 관여한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준결정 구조처럼 비교적 견고한 입체 구조의 일부로 고분자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입체 구조 전체가 견고하면 이미 형성된 물의 구조가 고분자의 임의적인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장 적당한 예는 콜라겐이다. 베렌드센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콜라겐 분자에 늘어선 아미노산 잔기 사이의 간격이 얼음과 비슷한 물 분자 배열일 때 최적이라고 하였다. 생체 매트릭스는 정보 전달 네트워크이다. 이 매트릭스의 주위에 규칙적으로 늘어선 물 분자는 양자의 흐름을 돕는 하부 조직이며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프로티시티. 영국의 생물학자 미첼은 양자에 의해 에너지가 흐르는 현상을 프로티시티라고 명명하였다. 전자의 흐름을 엘렉트리시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프로티시티는 다양한 부위의 세포에서 발생한 양자가 흐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첼은 다음처럼 설명하였다. 프로티시티 발생기는 세포막 각처에 존재하여 막의 각처에 존재하는 소비 부위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발생기와 소비 부위의 거리가 분자 수준보다 커도 에너지 공급은 가능하다. 생물에서 프로티시티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특징은 생체 모든 부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다. 프로티시티 발생기는 세포 발전소라고도 부르는 미토콘드리아이다.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엄청난 수의 양자를 방출한다. 생체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밀착된 세포 골격 및 세포 골격에 수반된 물의 개를 통해 세포 내외의 양자가 전해진다. 클레멘티 등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DNA 분자에 물의 필라멘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았으며 프로티시티는 이 필라멘트에 의해 전도된다. 따라서 DNA 분자와 물의 대이온층에서 중단 없이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DNA 분자 구조는 1초에 수백만 번 변화된다. 물 분자는 DNA 특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DNA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물의 대표적 작용의 하나는 DNA 등의 고분자에서 전기 전도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쿠판 등의 연구팀은 물과 양자 등의 세부 구조가 헤모글로빈 기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였다. 그들은 헤모글로빈 주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물 분자의 일부를 중수로 치환하는 실험을 하였다. 물층이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면 물을 다른 분자로 치환하면 단백질 기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수소를 중수소로 치환시키면 수소 결합보다 길고 강한 결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단백질이 더욱 안정화되는 것이 다른 실험에서 예측되었다. 단백질에 대한 중수소 작용의 평가는 헤모글로빈과 산소 반응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헤모글로빈의 산소에 대한 친화성은 햄 단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유입하거나 방출하는 것은 입체 구조적으로 분자가 개폐되기 때문이다. 쿠판 등의 실험에서는 예측대로 중수와의 비율과 산소의 유입률 사이에는 상관이 있었다. 즉 물 분자가 헤모글로빈 기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동, 공명과 전자역학. 센트 조지는 생체의 에너지 전달에 대해 반도체설 이외의 다른 가설도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 하나인 조화 진동 기전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조화 진동 가설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하나의 막대나 용수철로 연결된 동일면에 있는 두 개 추이다. 한쪽 추가 흔들리다 멈추면 대신 다른 추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두 개의 추가 교대로 흔들리는 현상이 조화 진동이다. 두 개 추의 개의 마찰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동 에너지가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추는 언제까지나 교대로 계속 흔들린다.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해지는 경우는 두 개 추의 고유 진동수가 완전히 일치하여 공명을 일으킬 때이다. 공명은 동일한 고유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서로 진동을 흡수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같은 고유 진동수를 가진 두 개의 음차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도 공명을 일으킨다. 한쪽 음차를 쳐서 진동시키면 다른 한편의 음차도 진동을 시작한다. 단백질에 동일한 측쇠가 두 개 이상 있으며 추에서와 같은 조화 진동이 일어나면 측쇠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가능하다. 폴리펩티드로 결합된 아미노산을 예로 들면 측쇠의 아미노산은 폴리펩티드 결합 주위를 회전할 수 있다. 조화 진동은 분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다. 센트 조지는 이 현상을 전기역학적 조화라고 했다. 이것은 전기를 띤 아미노산기가 회전 또는 진동하면 전자장이 생기며 그 에너지가 모든 방향으로 전파된다. 전자장이 하나의 아미노산 운동을 다른 아미노산에 전한다.
이 현상은 무선 발신기의 안테나에서 일어난 전자 진동이 멀리 떨어진 수신자 안테나의 전자를 공명시키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전자장에 의해 분자가 공명하는 모습은 나의 지난번 책 놀라운 에너지 이학의 세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생체 조직의 텐세그리티 구조를 밝힌 피엔타와 코피의 논문은 세포 골격이 좋아 진동을 일으키면 세포에서 핵으로 그리고 DNA로 신호가 전해진다고 고찰하였다. 원격 상호작용 프로리히 진동. 분자 사이의 조화 진동을 자세히 연구한 프로리히 등의 연구가 있다. 어떤 주파수의 거대한 쌍극자 진동을 일으키는 두 개의 고분자가 적당한 전도성을 가진 용매에 존재할 때 두 개 분자는 떨어져 있어도 공명과 같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 현상에는 큰 분자가 안정되는 장축 방향의 진동 모드가 관여한다. 어떤 분자가 큰 에너지를 획득하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한 분자는 언제까지나 진동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생체 분자에서처럼 극성이 강한 분자는 일정한 진폭과 주기가 계속되는 진동 운동인 코이런스 진동이 오래 계속된다. 프로리 연구의 한 예를 보자.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세포막은 극성이 강한 인지질의 규칙적인 배열로 구성되어 1cm당 10만 볼트 단위의 강력한 전기장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강력한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에 스트레스나 장력이 가해져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막 분자는 큰 종이 울리듯이 격렬한 진동을 계속하고 있다. 막에서 장의 진동은 10의 11승의 헤르츠의 주파수를 가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주파수는 원적 외선에 해당한다. 프로리히는 세포 중의 고분자 일부가 막의 전기적 진동에 의해 공명을 일으킨다고 추측했다. 따라서 세포 전체 또는 그 세포의 집합체인 조직에 안정된 공명의 주파수가 있으며 그것이 세포나 조직의 종합적 특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세포나 조직의 성분에는 일정한 진폭과 주기가 계속되는 진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세포 분열이나 성장 정지라는 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 정지 시점에서는 세포가 응집되어 세포막의 진동이 정지될 것으로 프로리히는 추측하였다. 공명을 촉진하는 진동에 의해 세포 분열이 시작되며 반대로 응집된 세포는 진동 신호를 중단하여 세포 분열을 방해하며 결국 성장이 멈추게 된다. 프로리히에 추정되는 부분이 많은 이 가설을 1967년 베르사유의 학회에서 발표하였다. 그 후 많은 연구를 거듭한 결과 프로리히의 추론 몇 가지가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세포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은 웹과 스토넴 등이 레이저광을 이용한 라만 스펙트럼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웹 등은 살아있는 세균에서 10의 11승 내지 10의 12승 헤르츠의 주파수에 대해 공명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로우랜드 등의 연구팀은 프로리히가 예측한 양자 역학적 상호작용이 적혈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증명했다. 세포 주위 필드를 마이크로 전기 영동법으로 조사한 폴 등은 프로리히가 예측한 것처럼 고주파 진동이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포프동이나 마메도프 등은 1920년대 후반 거위시 등의 연구를 재현하여 생체에서 자외선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포프 등의 결론이다. 해조류, 세균, 원생동물 일부를 제외하고 실험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동식물에서 매우 미약한 광자 방출이 있었다. 방출된 광자 수는 1평방센티미터당 1초에 1 내지 1000개였다. 방출된 빛은 적외선에서 자외선까지 다양한 파장이었다. 증식이 중지된 세포에서 방출되는 빛보다 증식 중인 세포에게 방출되는 빛이 강하였다. 또한 빛은 주로 유사분열 전에 방출되었다. 사멸을 일으키는 원인과 관계없이 죽음이 가까워진 세포에서 특히 강한 빛을 발했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이 광자 방출에 영향을 주었다.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생물의 종에 따라서 달랐다. 이러한 소견의 대부분은 크로마틴과 DNA가 광자 발생원이라는 포프 등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복제가 시작되면서 DNA 사슬이 열리면 DNA에 보관되어 있던 광자가 방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의 다양한 현상을 고상생화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생물학의 일부 영역에서 분자 사이의 에너지 전도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이다. 엽록체의 전자 전도. 태양에서 방출된 광자는 지구상의 분자에 포함된 전자에 작용한다. 전자는 광자의 작용에 의해 큰 에너지를 획득하지만 1억 분의 1에서 10억 분의 1초 사이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진다.
생명은 이 두 가지 과정을 이용한다. 즉 고에너지 상태의 전자를 유입하고 원래의 에너지 상태에 돌아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생체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식물의 잎 세포에는 많은 엽록체가 존재한다. 엽록체 안에는 막이 몇 겹으로 꺾여 접어진 구조가 틸라코이드라는 평평한 주머니 모양의 조직을 만들고 있다. 틸라코이드에는 그레눔이라고 부르는 원반상 조직이 있다. 그레눔 막의 표면에는 많은 엽록소 분자가 늘어서 있어 1억 1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방출하는 광자를 포착하기 위한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다. 엽록체 안의 막은 몇 층으로 겹쳐 있어 광자가 엽록소 분자를 만나지 않고 잎을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엽록소 분자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포획하는 장소이다. 태양 속에 있던 광자는 엽록소의 전자에 작용하여 전자를 역이시키며 고에너지 상태의 전도대로 보낸다. 에너지를 획득한 전자는 전도체 안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엽록소 분자에서 인근의 분자에 그리고 더욱 점프하여 그레눔막 위를 빠르게 이동한다. 고에너지 상태의 전자는 다음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하나는 반응 중심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엽록소 분자에 도달하여 에너지를 식물의 대사 반응에 제공하는 행동이다. 다른 하나는 몇 억분의 1초라는 단시간에 반응 중심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때 전자는 원래 에너지 상태로 돌아와 광자로 방출된다. 한편 위에서 들어간 광자는 엽록소에서 엽록소로 점프를 반복하며 반응 중심에 도달되지 못하고 오른쪽 아래로 다시 방출된다. 반응 중심이 되는 엽록소 분자는 중앙의 흰 점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반응은 모두 100만 분의 1초에도 못 미치는 순간적인 반응이다. 엽록소 내의 에너지 수송은 생체 정보 전달에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생체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여기 상태의 전자라는 형태로 활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는 다시 빛으로 바꾸어 방출한다. 여기 상태의 전자가 반응 중심에 도달하면 다른 분자가 에너지를 받아 포도당 등의 분자에 화학결합 에너지로 보관한다. 포도당은 매우 안정된 분자이므로 일단 유입된 에너지를 몇백 년간 보관할 수 있다. 동물이 식물을 먹으면 당 분자의 화학결합이 대사에 의해 분해되어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에너지는 식물이 태양에서 흡수한 에너지 자체이고 동물은 그 에너지를 일상활동의 원동력으로 사용한다. 녹조류는 피코시아닌이라는 색소 물질이 빛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엽록소에서처럼 이 색소 물질에서 전자 이동에 따라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수송된다. 녹색의 해조류뿐 아니라 청색이나 적색 해조류도 색소 분자를 통해 에너지 수송을 한다. 미토콘드리아. 식물의 엽록소처럼 동물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교환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이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을 분해하는 대사 반응이 일어나 당에 보관된 에너지를 생체가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데노신 3인산 즉 ATP라는 간단한 분자로 변환된다. 대량의 에너지 변환이 필요한 근육 등의 조직에서는 세포가 많은 미토콘드리아로 채워져 있다. 개개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고에너지 상태의 전자가 분자에서 분자로 빠르게 이동한다. 여기에서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예로 들어 에너지 수송의 구조틀 설명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소기관 이외의 생체 모든 조직에서 동일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된다. 에너지의 흐름. 서양 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생체 매트릭스 내의 에너지 흐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연속체에 수반된 물의 네트워크나 경락을 흐르는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근육 수축이나 다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경로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ATP나 크레아틴 인산 즉 CP에는 에너지 수준이 높은 인산 결합이 있으며 이 결합이 조직에서 가수분해되면 보관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액틴 섬유와 미오신 섬유가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것처럼 세포나 생체 전체의 모든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생체의 에너지 공급 경로 규명은 확실히 현대 생화학에서 위대한 업적의 하나이며 근육에서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해는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있다. 근육 수축 기전을 조사하는 생화학자는 ATP와 CP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근육 수축 시에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 즉 온도 상승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몇 년에 걸친 연구 결과 인산 결합의 가수분해만으로는 근육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의 일부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주제에 대한 두 개의 리뷰에 의하면 다양한 조건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실험이나 일부 동물종의 근육수를 조사한 연구에서 ATP나 CP 이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 미지의 에너지는 측정이나 계산 잘못에 의한 인공산물은 아니며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 생체에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근육 수축은 생체의 에너지계에 미지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예다. 생체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는 결합 조직이나 세포 골격의 고상생화학적 특성이나 프로티시티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육 수축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결합 조직과 세포 골격 전체의 협력 작용에서 생긴다고 해석해도 모순은 없을 것이다. 또 프로티시티도 에너지계에 어떤 공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서양 의학이나 현대과학 전문가들은 침요법과 함께 발전해온 무도의 달인들을 관찰하여 그들이 일으키는 에너지 현상에 자주 경탄한다. 사람의 에너지에 대한 전통적 지식은 과거부터 자신의 방어나 전투 또는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무도 달인들의 기술에서 그 기전은 적에서 피하기 위한 원시적 구조가 관여하는 것 같다. 원시적이라는 것은 원생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이 구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기공, 요가, 명상, 선 등의 전통적 수행법이나 무도 등의 실행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피험자의 손에서 강력한 자기 펄스가 방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자기 펄스는 8만 번 감은 코일 2개와 고감도 증폭기로 구성된 자력계로 검출할 수 있었으며 약 1mm 가우스의 강도였다. 사람의 일반적인 생체 자기는 마이크로 가우스 수준이므로 수행을 쌓은 사람들의 자기는 그 1000배의 강도가 된다. 이 실험을 시행한 세토 등은 강력한 생체 자기의 발생원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와 동시에 전기가 발생되는가를 조사한 결과 자기에 대응하는 전기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토 등은 생체 자기가 조직을 흐르는 전류에 의해 유도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세토 등의 연구는 전통적인 치유법과 현대과학을 결합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코일을 이용한 간단한 자력계로 이른바 기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실체를 몰랐던 기, 에너지의 정체가 적어도 일부는 생체 자기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과거부터 알려져 있던 치유 에너지를 비교적 감도가 낮은 자력계로 측정하여 수행을 쌓은 사람들이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스키드 등의 고가 장치가 없어도 생체 에너지 연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생체 자기라는 현상은 몇 년 전이라면 뒷받침되는 이론이 없다고 과학계에서 완전히 무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강한 생체 자기를 발생시키는 생물 물리학적 기전은 충분히 있다. 세토동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다양한 수행 즉 기공, 요가, 명상, 선에 의해 팔이나 전신의 결합 조직 및 세포 골격 성분 또는 조직에 수반된 물 분자가 결정 구조를 만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기는 생체 조직의 결정 구조를 이동하는 전자나 양자의 협력 효과가 일으키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수행에 의해 긴장하고 있던 결합 조직이 이완되거나 섬유 배열이 바뀌어 보다 결정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거나 또는 다른 효과가 나타나서 협력 효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개의 고분자에서 거대한 코이런스 진동이 일어나는 구조는 프로리히가 밝혔다. 매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결합 조직에서 대규모의 협력 현상이 일어나 강력한 생체 자기가 발생된다. 강한 기가 방출되어도 손의 표면에서 전기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세토 등의 소견은 자기가 전기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체내에 흐르고 있는 전기가 피부 표면까지 도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팔이나 전신의 힘줄, 인대, 뼈 등의 조직에서는 결정 모양으로 늘어선 분자 주위에 물의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곳에 생긴 프로티시티가 자기를 만들어낸다고도 생각된다. 생체에는 틀림없이 창발적 현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강력한 기도, 그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텐세그리티. 텐세그리티라는 개념이 의학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지난번 책 놀라운 에너지 의학의 세계 사장에서 설명하였다. 고환자인 알 벅민스터 풀러에 의하면 텐세그리티는 장력을 지탱하는 인장제와 압력을 지탱하는 압축제의 균형을 이용한 천연 구조를 말한다. 인공 구조물에서는 주로 압축제가 사용되며 피할 수 없는 장소에는 인장제가 사용된다. 인체는 인대, 힘줄, 근막, 근육 등의 연속된 인장제와 뼈라는 불연속적인 압축제로 구성된 텐세그리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뼈는 일반적으로 압축제로 간주되기 쉬우나
엄격하게 보면 인장제적 요소와 압축제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텐세그리티 구조에 대해서는 1976년 퍼그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풀러 등이 고안한 텐세그리티 구조는 생체 전체뿐 아니라 핵이나 세포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의 미세 구조에도 텐세그리티 개념이 들어맞는 것이 보고되었다. 생물의 텐세그리티 구조에 주목한 도널드 잉그버 등은 세포나 조직이 지오대식 돔과 같은 구조라는 것을 밝혔다. 지오대의 돔은 측지선을 따라 직선 구조대를 연결한 돔이며 다공성과 유연성, 강도, 적응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표면적을 크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생체 조직 구조의 최적의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세포 골격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포 내 구조의 변이에 의해 세포가 움직이거나 변형되면 동시에 성장을 비롯한 세포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세포의 활동에는 재생이나 회복, 병에 대한 방어 등의 중요한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세포에는 분자, 기계가 스위치가 되어 기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세포와 핵의 구조에 의해 지배된다. 텐세그리티 구조 연구는 획기적인 신소재나 장치를 개발하였다. 즉 이러한 소재나 장치에 자연의 지혜가 반영된 것이다. 자연은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최적의 미세 구조를 가진 생체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물질은 분자와 세포의 자기 집합을 비롯한 환경적으로 청정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나노테크놀로지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생체는 다양한 크기의 물질을 설계하여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노미터 단위 크기의 분자에서 미크론 또는 센티미터 단위의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체 조직에 특이한 물리적 및 생화학적 기능이 생성되어 감각, 반사, 학습, 회복 등의 경이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자연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획기적인 치료법이나 기계, 장치 또는 제조 방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생물 모의 분야는 탄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생물의 특정 설계나 구조 재현에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의 생물 모의 연구는 생물의 설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규명하여 그 과정을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속체의 진동. 생체 매트릭스라는 역학적 연속체는 여러 가지 진동 입자를 메신저나 에너지로 발생, 유지, 전달, 변환한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물리학적 의미의 에너지이고 일의 양에 대한 것은 아니다. 생체의 섬유 조직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로 연결된 현악기와 같은 것이다. 각각 고유한 공명 진동수나 조화 진동수가 있으며 현에 가해지는 장력은 항상 변화된다. 세포에 생기는 다양한 현상, 즉 형태의 변화, 막의 변화, 운동성, 병변 등이 신호를 발생 또는 변환시키며 그 신호가 매트릭스 전체로 전해진다. 이 신호는 성장인자, 호르몬, 암의 발생, 외상 등 생체 내외의 모든 요소에 의해 변화한다. 또한 생체 매트릭스는 현악기의 잡합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각 성분 기능의 합계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과 같다. 즉 우리의 체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이 우리의 건강 상태나 생명 자체이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가 있으며 조화가 흐트러질 때가 있다. 생체 매트릭스에는 기억이나 외상이 새겨져 있다. 외상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나 영향을 받는 것은 신경계만이 아니다. 의식의 본질을 에너지론적으로 해석하면 외상이나 그 기억은 뇌와 몸의 협력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생체 매트릭스의 특성을 생각할 때 반드시 외상에서 해방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은 모든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는 물 분자의 골조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체 매트릭스 전체가 물과 긴밀하며 적절한 관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 제임스 오슈만의 에너지 의학 중에서 생체 매트릭스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놀라운 에너지 의학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의학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